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마친 가운데 조금 전 현장 연결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도 현장을 연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 장면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짧게 이제 예. 죄송하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아마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 언론에서 집중되는 부분이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자신의 의사를 좀 표현한 것 같고 오늘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입장하면서 기자들의 말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반성하면서 살겠다. 많은 분들이 꾸짖었다. 성찰하며 살겠다. 사과문을 통해 밝혔거든요. 이 사과문에 대해서도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문다혜 씨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너무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책임감을 이제 방기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그리고 또 택시 기사와 그 가족에게 이제 사과의 말을 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사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사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게 될까요? 사실 어제도 이게 보도가 나왔지만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었잖아요. 네. 사실 예. 그렇게 된 이상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혐의가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 이 혐의 같은 경우는 조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주를 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전후 사정에 대해서 누구와 얼마만큼 마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전을 거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게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동석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밝혀진 CCTV에 따르면 이제 동석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혹시 동석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문 씨가 출석하기 전에 경찰 소환 조사에 언제 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음주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11일, BTS의 슈가의 경우에 17일 만에 경찰 출석을 했거든요. 이 경찰 소환 일정 조율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특별히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보통 사건이 접수가 되고 이제 담당 수사관이 이제 배정이 되면 이제 담당 수사관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피의자 조사 전에 증거 확보가 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관이 조사를 먼저 하고 피의자를 소환을 하기 때문에 이 피의자 소환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음주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단순한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 확보만 되어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 조사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하거든요. 사실상 이거를 근데 언제나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소환에 불응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없는 이상 피해자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출석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하면 충분히 이제 수사관과 이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출석 후에 사과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에다가 제출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은 따로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얼마나 수사 과정에서 이 반성을 하느냐 그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쟁점인 거지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사과를 했는지 네.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크게 양형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태도가 일관되게 나오겠죠.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할 거고 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서는 직접 쓴 손편지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쓴 손편지가 합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보통 통상 합의 과정에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변호인이
개입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돈만 주면 다냐, 뭐 이 진정한 사과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다희 씨 측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본인이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죄송했다 이런 부분을 손편지로 남기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뜻을 그렇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합의 과정을 끝나면 어떤 문서로 남겨두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는 걸까요? 네, 뭐 어제 합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밝혀졌는데 이 택시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합의를 하고 싶다는 문다혜 씨 측 변호사를 만났고 이 변호사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개입되어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형사 합의서에는 이 합의금을 얼마 받는지 이런 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향후에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재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를 이 피해자가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피해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조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부분이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일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목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인해 다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형사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음주운전 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고요. 더구나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의 이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됐다라고 하면 이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드러난 수치상으로 따지면 사실 법정형으로 따지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까 위험운전치상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법정형이 낮죠. 그렇다 보니까 문다혜 씨 측에서는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느냐 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가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네, 그럼 박주희 변호사가 보는 예상 형량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난 후에 남은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조사로 사실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기자님이 보도하셨지만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에 끝나는 간단한 조사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로 아마 끝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음주운전 전력이라든지 다른 전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합의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 손괴, 그러니까는 뭔가 이 물피, 그러니까는 네네. 재물을 지금 피해 입힌 거 이 부분만 변상이 된다라고 하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등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인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네, 학교 폭력은 계속 근절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이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해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게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에게 이 과자와 모래를 섞인 것을 먹이고 또 게임 벌칙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몸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 이 성남시 교육청은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이 학급 교체를 조치를 했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 사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들 중에 시의원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해당 시의원이 공식 사과문까지 공개를 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 시의원 자녀가 그 4명 중에 1명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시의원이 이제 뭐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이 사과를 한다. 그리고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예. 하지만 이 사과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의원 자녀의 학폭 논란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 접속자 폭주로 성남시 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그 사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넉 달 이상이 지났는데 사과도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이제서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처분이 나온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예.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가 열려서 이 최종적인 처분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그냥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측은 지금 주장하기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에 조치가 늦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피해가 입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이제 학교 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외부 위원들 소집이 사실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 명의로 이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막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2차 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분이 늦은 것도 물론이고요. 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피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조치 결정을 내렸고 가해 학생에게도 뭐 각각 서면 사과, 출석 정지 5일, 또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린 거 보면 사실상 이건 뭐 같은 처분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법률상 표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학급 교체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이제 학교 폭력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조치는 9가지 중에 퇴학이고요. 네. 그다음이 전학이고 그다음이 학급 교체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의무 교육이라서 사실상 퇴학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학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교를 등하교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전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 학급 교체인데 그래서 피해 학생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이제 분리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이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도 학급 교체라는 표현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똑같다 보니까 가해 학생에게도 지금 학급 교체, 피해 학생에게도 학급 교체가 있으니 처분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성격이 한쪽은 이제 징계 처분인 거고 한쪽은 이제 보호 조치의 차원인 건데 근데 다만 지금 이게 뭐 적절한 조치였느냐 이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에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긴급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 피해 학생 측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들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수록 진화해 가고 있는 와중에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압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경찰이 빼돌렸다가 체포가 됐어요. 네, 이제는 뭐 누굴 믿어야 하나 싶은데요. 예.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억대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용산서 경찰관은 자신이 빼돌린 현금 대신 종이 뭉치를 압수물 창고에다 가져다 놓으려다가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된 건데요. 경찰은 정확한 횡령 액수가 얼마인지,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범죄 압수물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압수금을 빼돌리는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난 14일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도박장 등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 원을 빼돌려다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과 진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남 경찰서에서 도박장에서 압수된 현금 3억입니다. 굉장히 네. 많은 액수인데요. 이 액수를 이제 빼돌렸다가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관 소속으로 압수물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는데 압수물을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현금을 만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착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용산 경찰서 이 경찰관이 빼돌린 부분이 밝혀진 부분도 이 강남 경찰서의 경찰관이 이런 빼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본인이 했던 것도 들킬까봐 네, 이 본인이 빼돌린 현금 대신 종이 뭉치를 가져다 놓으려다 이 적발이 된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압수물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또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증거물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압수물이 이게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다 이 증거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판에서 압수된 것 같은 경우는 현금 더미가 굉장히 압수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더미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이 피의자들 당사자들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증거로 활용이 되고 네.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다 모두 환부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돈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